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2년 제4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홍익대학교의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 지자체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사례 및 방법론을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회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의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 산업계의 메타버스 플랫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2회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국정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의미와 또 그 구현 방법,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제3회 세미나에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운영 방안과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사례를 소개드렸었는데요. 지난 세미나에서 지자체 사례와 관련된 발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 4차 세미나에서도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이재영 원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4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제1회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벌써 이번 연도 마지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관심 있게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공공 및 민간 부분 관점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추진 방향, 구체적인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물론 보다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부분에서 정부,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미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또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가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한 번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주도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과 질문 등을 통해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제주도청에 감사를 드리며 공동 개최 기관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해 주시는 제주도 박기범 팀장님과 홍성권 주무관님을 비롯한 사회자님, 그리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이 주제입니다. 앞서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비롯해 서울시와 서초구 등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제주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는
교통 약자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학적인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토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제주의 도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4회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부지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영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저희 세미나가 올해는 이번에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회차인 만큼 저희가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네,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번 세미나 역시 기존의 진행 방식대로 전문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40분 정도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진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발표자이신 박기범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님 팀장님을 모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 팀장님은 민간기업에서 다수의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용하셨고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융합과 빅데이터 팀의 팀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팀장 박기범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나왔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정보가 디지털로 수집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모이고 그 다음에 활용되고 인식되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생산과 제조에 한정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전 분야의 그 범위를 가지고 있죠. 제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4차 산업혁명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를 측정했을 때 디지털과 데이터, 인공지능이 다수의 유력한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디지털로 인해서 정보가 수집되어야 되고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는 데이터의 형태가 되겠죠. 데이터는 또 분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특성이 인식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성 인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매개체로 또 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데이터 관련해서 제주도는 과거 30년 그다음에 5,824만 건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여러 관심의 좀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죠. 저는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디지털 전환, 당연히 행정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행정을 잘 하는 거에 선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무한하지 않다. 무한하지 않은 가용자원을 잘 쓰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가치 판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요소 때문이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려면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유사시에 분석을 하려면, 통찰력을 얻으려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적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잘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잘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좀 공무원분들이 많을 텐데, 예산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1년 주기로 예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근데 뭐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겠죠. 분석 사업을 발주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막바로 분석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유하는 주체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은 또 윗분들 보시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를 진행해야 되죠. 실제적인 분석 기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분석 기간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분석의 양과 질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플랫폼이 없을 경우에 분석 사업을 하면은 일회성 수급에 머무른다는, 데이터가 일회성 수급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낳게 됩니다. 분석은 일회성으로 했으나 레포트 생산에 그치게 되고, 이후 우리가 현상을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겠죠. 하지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상시 수급이 뒤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데이터 현행화를 통해서 분석 결과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그림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을 이루고, 분석된 결과가 데이터를 현행화함에 따라서 분석 결과도 갱신될 수 있도록 그 내부망 업무 포탈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를 또 외부 개방을 하기 위해서 개방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제주 데이터 허브와 제주 빅데이터 센터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를 어떻게 엮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엮으려면 각각 생산 목적이 다르고, 그 민간 데이터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묶느냐라는 데 대해서 개념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됩니다. 데이터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엮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고민하면 어느 정도 엮을 수 있는 개념은 정립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밀하게 가져가야 된다. 조밀하게 가져갈수록 데이터 간 융복합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조밀하게 나누면은 모으기도 시간을 그룹핑 해가지고 또 분석하기에도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 시공간 고려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뒤따라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또 무슨 일을 할 때 경계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경계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면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 주변과 내 조직이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규제에도 저촉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가 무섭다고 경계 근처에 다다르기도 전에 머물러 버리면 기회가 상실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경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과 개방 관점에서 경계를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대로 좀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규제가 저촉되니까요. 하지만 경계가 두렵다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뭉뚱그려서 개방을 해버리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데이터를 시공간 관점에서 좀 조밀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가공하고 활용, 개방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적색으로 표시된 게 제주시의 연동에 해당되는 구역인데요. 같은 연동입니다. 하지만 이 연동은 한라산 등산 수요와 면세점 이용 수요를 동시에 아우르게 됩니다. 이 정보가 같이 취급되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데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몸담을 때 최초로
좀 적용을 하고자 했던 거는 국가 지점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그 표준 격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표준 격자 체계로 받아들이고 수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해보자라고 기획을 했고요. 그러면 이에 동일한 공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공간 기준을 통해서 이제 그 수집을 하고 집계되게 된다면 경향을 또 파악해내는데도 이렇게 유리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이렇게 이거는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이용 루트 빈도를 나타내느냐라는 뭐 시각화 그림인데 격자 기준으로 수집을 했을 경우 이러한 패턴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국가 그 표준 기준에 맞추면은 또 제주도에서 한 분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효용성이 있는 분석은 제주도가 분석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뭐 중앙 단위의 연구기관에서 한 분석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 그 각각의 분석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뭐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데이터 분석을 좀 보다 좀 폭넓게 가져갈 수 있겠죠. 데이터 기반 행정의 본질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기준을 잡기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복합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쉽게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굉장히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10m마다 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0이 되는 대신에 갖가지 사회적 문제가 양산될 겁니다. 문제는 여러 문제의 관계 속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여러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다라는 건 인력과 시간이 한정적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골든타임 속에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범위를 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역통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죠. 방역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유동 인구를 통해서 뭐 이동 루트를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버스카드와 렌터카, 이거는 실외의 군지 패턴,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실내 군지 패턴을 도출해가지고 각각 방역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도 2월과 3월에 저희가 한 7천 몇백 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거의 7천 명 가까이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경북의 거주자들이 제주도에 어떻게 좀 이동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키패스라든지 이제 방역 명부도 어떻게 보면 방문자 명부도 없을 때였죠. 그때는 저희가 카드사 결제 정보를 통해서 대구 경북에서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2주 내로 제주를 방문하고 카드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동 행태 공간 집계를 통해서 좀 방역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활용을 했던 사안인데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좀 재미있는 사례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특이한 요소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사증 폐지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거의 절대적으로 줄었죠. 99%가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연도별 이용 금액은 훨씬 늘었습니다. 예.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에 내려오는 관광객들은 돈을 쓰라고 작정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신혼여행 수요도 굉장히 모였죠. 그런데 관광객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관광객 수가 늘어났음에도 관광객 절대적인 이용 금액이 국내 관광객들의 이용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이 관광객 전체로 산정했을 때는 이용 금액이 줄었습니다. 1인당 이용 금액도 줄었죠.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공백이 꽤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면세점의 비중이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면세점 뺐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국내 관광객의 수가 늘어났음에
늘어났던 그런 영향을 많이 어떻게 잠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인 어떻게 의존도가 높았던 상권을 뭐 제주도로 치면 누에마루 거리라든지 칠성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업종으로만 따지면은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을 취급하는 그 점포 등의 그 활용을 좀 어떤 지원의 대상을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뭐 분석은 소비 동향 분석은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130회 누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빅데이터 활용 체계에서 저희가 업무 포탈 얘기를 아까 한 바 있습니다. 업무 포탈은 데이터가 현행화됨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녹여내서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는 데이터 풀을 넓히는 좀 딜의 수단으로 가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현업부서에서 데이터를 유치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좀 보상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맞춤형으로 너희가 이곳저곳 사이트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얻는 수고도 덜어주면서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줄게. 그것도 데이터가 현행화되는 대로 분석 결과도 현행화돼.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빅데이터 업무 포탈의 매개체로 해서 데이터를 유치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례가 중국에서 이제 위챗페이와 경쟁하는 알리페이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위챗페이는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챗이라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같은 수단을 바탕으로 그냥 한 김에 채팅 한 김에 쓰는 어떤 그런 유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알리페이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페이가 쓰고 있는 전략은 우리 가맹점으로 가입해주면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석 결과를 너희들에게 피드백을 해줄게. 전략을 통해서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하고 좀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분야별로 자, 재배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얼마큼 물량이 출하됐는지 이거는 제주도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업무 포털에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의 분석에 필요한 다른 사이트, 지자체 사이트들, 수입 사이트의 데이터들도 같이 들여와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절대적인 비교 이전에 상대 비교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의 출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가격을 얼마나 쳐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또 입도객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영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소비 동향을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구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현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양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바로 개방하기 어려운 데이터는 저희가 그거를 개방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 빅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좀 자유롭게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좀 심사를 통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개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주 데이터 허브에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만 개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라든지 영상 같은 형태로 좀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 좀 시각화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리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공공 서비스를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이용 금액으로 봤을 때도 관광객 수가 많아진 만큼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들의 특징은 유명한 곳 우르르 모여 다닌다는 겁니다. 자주 가는 곳, 그 다음에 자주 가는 곳과 자주 가는 곳을 빠른 길로 다니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좀 분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자주 가는 곳과 자주 가는 곳은 인정을 하되 여러 가지 좀 돌아갈 수 있는 경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길들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이거를 뭐 민간 내비 서비스에 붙여서 서비스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반 뭐 선결해서 하고자 했던 거는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요거를 분석해야 되겠죠. 어디를 자주 가고 어디로 자주 다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효과적인 데이터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제주도의 특성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해서 오고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주 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하고 있는 렌터카 데이터를 좀 활용했고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렌터카 11 로그수 30초마다 이동 위치를 찍어주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렌터카의 로그수와 그다음에 11 입도객 통계 그리고 그냥 체주 일수를 반영한 체주 지표하고의 그 상관 분석을 했습니다. 산점도를 뿌려가지고 경향 추세선을 그려줬는데요. 이게 우상향으로 나오면은 상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11 입도객 통계랑 비교했을 때 상관성이 있는 걸로 나왔고 체주 지표랑 비교했을 때는 상관성이 더 높게 나왔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가 호환되는 표준 격자 체계를 활용해서 그 공간 집계를 했습니다. 그 이동 빈도와 체주 빈도를 도출했죠. 이 렌터카에는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주 거점과 동일한 지역의 이동 통신 그 데이터 뭐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연령대 분들이 선호하는 거점인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그 노선별로 그 이동 빈도가 높은 경로랑 엮어가지고 31개의 그 어떻게 노선을 도출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유지를 묶어서 슬로우로드 50개를 만들게 된 거죠. 빠르게 다니는 길을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내비, 그 민간에 친숙한 플랫폼에 이 구축한 슬로우 로드를 태우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업무 협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 티맵 제1기획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슬로우 로드 시범 서비스를 실시를 했죠. 내비의 그 티맵을 통해서 좀 시범 서비스를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것.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계획이 없던 우연한 풍경이 마음에 오랜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느리지만 아름다운 길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가장 빠른 길 대신 느리지만 아름다운 길을 안내하는 여행자의 내비게이션 슬로우 로드. 목적지를 잠시 있거나 멀리 돌아가도 괜찮아요. 여행이잖아요. 느리지만 아름다운 여행자의 내비게이션 슬로우 로드. 아직 근데 민간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슬로우 로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자면 이 데이터가 슬로우 로드 DB가 많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아직 50개로는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좀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사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객을 분산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외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도 또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순도 100%의 좀 서비스인데요. 뭐가 불편한지에 대한 게 이 서비스 추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민원 신청 서식인데요. 이건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민원 서식을 대폭 간소하기 위한 노력을 행안부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해진 종이 서식, 종이 프레임의 틀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가이드를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빼곡히 써진 종이 서식은 이제 좀 불편함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와, 뭐 이렇게 작성할 게 많아. 이건 또 뭐야? 본 한자? 무슨 뜻이지? 내 정보 아까 썼던 거 같은데 귀찮다 정말. 제출해야 될 첨부 서류도 많고 작성 방법이 어렵네. 그냥 민원 창고로 가야겠다. 그래서 종이를 벗어난 디지털 형태의 신개념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게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차관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보다 적게 작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 근데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좀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작성하고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를 전제로 좀 우리가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작성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작성을 하고 나머지 신청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을 착안할 수 있고요. 좀 보다 그 이후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로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등록 기준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요. 등록 기준지 모르는 것도 뭐 기본빵으로 적어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작성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차관점, 기계가 알아듣고 작성을 도와줄 방법 없을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직관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죠. 손가락하고 말입니다. 근데 말은 이제 AI 인식을 통해서 좀 작성을 도와주게끔 고안을 했고요. 이거는 상용화된 네이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주도에 좀 말의 특성이 있겠죠. 그 말의 특성이 어떤 우리가 설치된 기계에서 어떤 실패와 성공, 실패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게 성공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세트로 묶어서 학습용 데이터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고안을 했습니다. 예, 사용을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그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민원 서식과 적용할 경우에 개선 정도가 큰 서식 그 25개를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사회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좀 설계를 했고, 이거는 2021년도에 좀 신형으로 개발한 거고요. 처음에 구형은 이거보다 좀 부피는 컸는데 어쨌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아우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좌식 베이스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주민센터에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좀 서비스 시나리오를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21년도에는 저희 연동과 에어롭 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거는 그 2021년도에 구형 그 설치 기기를 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현장 스케치 영상. 말씀하시거나 터치해 주세요. 아니요. 되게 신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로 작성 일일이 막 안 하시고 본인이 좀 해서 간단히 되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그 구형은 좀 출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신형은 출력 없이 바로 창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서비스는 작년에 그 지역정부와 연구과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영광스러웠죠. 근데 현실의 벽이 좀 있었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서비스를 담당자나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종이 서식이 작성하기 불편한데 이거를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냥 빈 종이 달랑달랑 흔들면서 창구에 와서 오고 창구에서는 이제 그걸 하나씩 작성을 해주면서 문제를 도와주고 있더란 말이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좀 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작성을 도와주지만 이 이후에 민원 제기가 안 나온다라는 또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간에 좀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동막골스럽게 잘 돌아가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기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좀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데 난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 맞춰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 볼 수
있느냐를 고민함과 동시에 이 기기의 적용 성격을 좀 바꿔볼까 하는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ATM기, 은행에서 ATM기가 은행 업무 시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듯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에 따라서 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민원 신청 서식은 어떻게든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는 사후 검토로 좀 넘기는 쪽으로도 좀 성격을 전환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셀프 계산대에서 어르신분이 사용하는 걸 보고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셀프 계산대는 어떻게 보면 민원 신청 서비스보다는 무인 민원 발급기랑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셀프 계산대에서 업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인력은 필요합니다. 종이봉투 필요할 때 갖다 줘야 되고요. 주류 판매할 때 인증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셀프 계산대도 처음엔 이게 뭐야 하면서 이용 안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 눈에 익으니까 좀 디폴트 수단으로서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 신청 서비스 도우미도 좀 눈에 익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추후 성격 전환을 하든 업무 프로세스를 바뀌든 간에 좀 사람들에게 부연 설명 필요 없는 서비스로서 잘 안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기로 수집이 되고 정보가 잘 흘러야 되고 특징이 잘 인식되어야 되고 또 판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생활 전반에 이를 수 있고요. 행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범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또 데이터 기반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사례, 또 데이터 AI 활용 사례 등등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자이신 홍성권 주무관님께서는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업무를 추진하셨고요.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대통령상,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 정부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훌륭한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모두를 위한 제주 휠 내비길 올레 이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들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또 발표 부탁드릴게요. 이거 바꿔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모두를 위한 제주 휠내빗길 올레 이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오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휠내빗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휠내빗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길 안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올레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올레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장애인 분들을 위한 거고, 거기 이제 저희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주제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교통약자를 보시면 전국의 한 30% 정도를 교통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임산부 그리고 노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교통약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 30%가량이 교통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인지 좀 더 이해가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관광지들이 많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죠. 이런 이동약자들의 여행을 도울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20년 넘게 휠체어를 이용해온 63살 박효민 씨. 하지만 지금도 낯선 장소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동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사에 아이고, 계단이구만. 예상치 못한 계단까지 등장합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꼬박 5분을 돌아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행이라도 가보려 마음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치 찾아가지고 경사로가 있는가, 내가 갈 수가 있는가,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가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다든가 그런 걸 잘 찾아보고. 이처럼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 휠 내비길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내리막길이나 계단 같은 위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좌측 배경사 구간입니다. 이동에 주의하세요. 경사로나 비포장 구간이 나오면 이처럼 주의하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위치는 물론 관광지 설명도 함께 제공합니다. 설문대할망 전설 속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관광지는 돌문화공원과 천지연 폭포 등 30곳, 제주공항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등 3곳에서 단말기를 빌린 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냥 휠체어가 휙 들릴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걱정 없이 얘가 알려주니까 미리 조심하니까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제주도는 앞으로 대상 관광지를 늘리고 이용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제 서비스도 가능한 기능을 구현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기는 제주를 만드는 무장애 관광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잘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원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배경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내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동권에 대한 그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애인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이동 약자들이 보시면 그 관광을 할 수 없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전에 알 수 있는 그 정보가 부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한 여행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라이다라는 스캐닝, 이제 항공 촬영과 비슷한 건데 항공기를 이용해서 라이다, 그러니까 언덕이라든지 계단, 이런 높이까지도 실질적인 센티미터 단위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무장애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 센치를 식별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잠시 그 카카오 맵에서 실시되고 있는 초정밀 버스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딱정벌레처럼 이제 노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차에서 보시면 전에하고 좀 뚫린 점이 그 차선 구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는
이 바탕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인 이제 서비스 차별성을 보시면 그 기존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보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길에 대한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라는 거는 지형 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잠시 이 단말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단말기를 보시면 다른 점이 뜰리다고 하면 이제 도보라든지 이런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두 가지에서 그 차량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가 좀 그러니까 불확실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 단말기가 핸드폰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정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폭이 좁은 상태에서도 사용자 위치를 식별해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 안내 서비스가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추진 체계로는 저희 제주도와 여러 기관, 이제 장애인 단체와 여러 협력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8월 31일 날에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휠 내비길 서비스인데 이제 웹 서비스로 관광지 정보를 먼저 이제 사전에 정보를 검색을 해서 어떠한 관광지를 갈 건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이렇게 사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오시기 전에 이제 위치 정보 단말기를 이제 사전 예약을 먼저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 제주도에 만약에 도착을 한 이후에는 안내소가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이제 제주국제공항에서 내리시면 바로 그 종합관광안내센터에 거기 안내소가 있고요. 그리고 둘이 함께라는 이제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라는 웰컴 센터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말기를 아까 이렇게 보시는 단말기를 빌리게 됩니다. 대여를 받고 그다음 해당하는 관광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위치 정보를 단말기 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휠체어 거치대와 단말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은 또 갑자기 왜 나왔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만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iOS 버전까지 이제 만들 건데요. 요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실질적으로 도착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길 안내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광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30군데에 대한 관광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점점 이제 관광지를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장애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장애 데이터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비장애인 분들은 무장애 데이터라는 게 또 많이 생소하실 건데요. 무장애 데이터라는 게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의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에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측들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줄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많은 개월이 이제 소요가 됐고요. 전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라이다라는 이 헬기에 이제 라이다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개월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개월 수가 줄었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한 선행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센티미터 단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밀한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제작 순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측량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도 또 필요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휠체어 길 안내 데이터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요. 라이다 이런 항공 사진으로 드론도 이용하고 헬기도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고, 세 번째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그 내비용 데이터 구축 이렇게 그 선들도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드라고 해서 노드처럼 해서 여기에 데이터들을 이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런 검증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제작이 되는데요.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도슨트라고 해서 음성 안내를 또 지원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 GNSS라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GNSS라는 거는 GPS라고 보시면 됩니다. GPS의 이제 총칭 약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음성 서비스가 지원할 수 있는 노드에도 이렇게 도슨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의 텍스트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총 30군데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곳이랑 그리고 저상버스가 접근 가능한 곳으로 30군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GNSS라는 실시간 이제 1초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선이 실제적으로 그 핸드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정밀하지 못하다 보니 GPS가 이렇게 들쑥날쑥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동형 IoT라는 이 파란 색깔이 저희가 지금 취득하고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왼쪽 편에 보시는 그 단말기를 거치대 이제 휠체어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서 블루투스하고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말기는 90개를 지금 확보 중에 있고요. 기존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계단을 만나거나 이제 이랬을 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을 때 저희 이제 서비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인지를 해서 이쪽 길로 안내를 안 하는, 그렇게 해서 여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웹 서비스 화면을 보시면,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휠내비.kr로 웹 서비스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웹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부터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업은 이제 전년도에 했지만 저희가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완료 보고에도 1월 25일경에 이제 서비스 완료 보고에도 개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비스는 8월 31일 날에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거의 7개월 가까이, 그동안에, 이제 좀 더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 실증과 검증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춰진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내비길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앱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 안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관광지를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지도에다가 이렇게 화장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단말기, 아까 보셨던 단말기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앱 서비스 화면인데요. 앱 서비스 이제 관광지에 가게 되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관광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천 코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이제 뭐 주차장,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 코스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예를 들어 김영 그 금속 마을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 코스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관광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치에 가셨을 때 길 안내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실질적인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음성에 대한 도슨트 역할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이 관광지에 대한 이제 이렇게 로드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로드뷰들은 지금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광지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저희 그 30군데에 대한 관광지도 이렇게 로드뷰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약자에 대한 위급 관리가 있겠죠. 가끔씩 이제 이동을 하시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119와 연계를 하게끔 지금 서비스가 되어 있고, 이제 119로 바로 연락을 하게 되면 119와 연결이 돼서 문자로 그 구급차가 오는 것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상버스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실시간으로 아까 처음 보셨던 카카오 맵에서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운행 정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근처에 SK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20개소에 대한 이런 그 티월드 매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쉬실 수 있게 이제 SKT와 이제 협력 체계를 전년도에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로만 데이터를 구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이제 현장 관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이런 현장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했는데 협의체는 이렇게 장애인 단체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SK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실증을 상당히 좀 많이 갔습니다. 전년도 이제 12월까지 마무리는 좀 빨리 좀 끝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서비스는 8월 31일 날에 이제 하다 보니 그 전 동안 이제 현장 실증을 저희들이 많이 좀 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그 8월 달에 길 안내 서비스에 대한 GNS 초정밀 위치 정보를 지원하는 이동약자에 대한 길 안내 시스템을 출원을 마쳤고요. 빠르면 올해 12월에 특허가 등록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 휠 내빗길이라는 이제 상표 등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12월에 저희가 상표 등록 출원을 마쳤고, 빠르면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휠 내빗길이라는 제주도에 고유한 이 휠 내빗길이라는 상표가 등록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에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내용은 그 전년도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9억 1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을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 원래는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5대 중점 협업 과제라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을 했었는데요. 요 유일하게 지정된 것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를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이제 3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번 달에 계약을 완료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하냐면, 기존에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원래는 시각과 청각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서비스를 구성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관광지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한 군데에 이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각과 청각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의 스탬프 여행을 지원할 건데요. 무장의 스탬프 여행은 저희 이제 제주도에도 보면 이제 올해 그 스탬프 여행이 있잖아요. 근데 관광지에 있는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군데에 대한 여행을 다녀왔을 때 이제 스탬프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이제 교통 약자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확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플랫폼이 이제 카카오와 이제 협업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공공에서 만들어진 거를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장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를 카카오에 제공을 해서 카카오에 누구나 이제 모두가 아는 플랫폼에 해서 디지털 그 플랫폼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7일 날에 이제 협약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업무 협약 시기였는데요. 상당히 이제 기사도 많이 났고, 그리고 응원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카카오 실시간 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부산까지 이제 총 5개가 지금 완료됐고, 올해에도 이제 2군데를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처럼 휠 내비길도 다른 지자체로 이제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그 김혜지 국회의원님이 잠시 들렸었는데요. 기간 동안 영상을 한번 특별한 보시도록 시연회도 하겠습니다. 열렸는데요. 바로 휠체어와 내비게이션이 만난 혁신 기술, 휠 내비길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선보이는데요. 김예지 의원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휠내비길의 기능은 순수하게 이동 약자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올해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특교세 지원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수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능 업데이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 구축을 해서 서비스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16m 후에 오른쪽 2시 방향입니다. 16m. 지도를 확인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앱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 보는데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았죠. 휠내비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주고 든든한 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이 길만 쫓아가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내비게이션 기능과 동일하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휠 내비와 동행한 길, 직접 이동해보니 어떠셨어요? 본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가서 이런 기술적 기반을 통해서 본인
본인이 혼자서 그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 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 이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업데이트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다른 각 부처 간의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인이 이제 관광지를 선택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제주로 이제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이 쉴 내비길이 향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동안 특별한 시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제주 돌문화공원인데요. 제주 돌문화공원을 실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6, 7개월 동안에 많은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씩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닌데 이제 아까 단차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단이 저희가 마지막에 8월 달에 이제 시연을 했을 때는 계단이 이제 오히려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생겼지만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었다는 그런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람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지금 휠 내비길이라는 이런 앱을 만들었지만 이런 앱이 사실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앱이 없어도 장애인분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삼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스가 한 4개 정도의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휠 내비길이 현재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거기는 이제 계단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아예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2가지 코스로 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앱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4가지의 코스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만드는 게 나중에 향후에 그러한 발전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건 주무관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또 관광 약자가 장애 없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휠 내비길이라는 또 서비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 또 그 실행까지 연결한 그러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또 공무원 분들이실 것 같아서 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또 그 각각의 지자체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발표를 마치고요. 10분간의 휴식 후에 2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4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2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역시 사례 발표라서 그런지 더욱더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그 발표해 주셨던 박 팀장님께 제가 조금 질문이 있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발표 중에 데이터 분석에서 그 분석을 하시고 수집을 하시고 할 때 그 수집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뭐 민간 단체이던 아니면 뭐 공공의 데이터던 그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사람에게 혹은 그 단체에게 어떤 그 보상 체계를 갖고 계신다 하시면서 그 보상으로서 각각의 그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대상이 좀 제각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역시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과연 다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제가 아까 발표 때 설명드린 빅데이터 업무 포털은 그 내부 행정망 서비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민간 데이터는 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매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저희가 구매 계약의 어떤 저희가 수집 요건을 좀 조율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공무원 현업 부서들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걸 줄 수 있다. 필요한 어떤 가공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뭐 던져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을 상시로 수집 받게끔 저희가 좀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민간에 그래 아무런 뭐 보상도 주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카드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매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외에 유사시 그런 아까 설명을 드린 대구 경북 카드 사용 데이터처럼 긴급하고 유연한 그 설정 조건에 맞춘 데이터 수집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 리포트를 그 민간 회사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공급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민간 회사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 담당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에게도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제주 빅데이터 센터라고 아까 데이터 개방의 루트로서 소개를 해드린 그 물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소로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내에 이제 어떤 뭐 제주 테크노파크 조직과 연계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원할 경우에 저희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민간 기업들의 어떤 그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차원은 또 아니고요.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제주도 기업들이 보다 좀 전략적으로 좀 번창하시라고 원하시는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빅데이터 업무 포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다면 부서마다 그리고 부서의 담당자마다 그 바뀐 담당자도 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니즈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바뀐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어떤 좀 사업을 그러니까 그 어떤 빅데이터 업무 포털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 업무 포털 서비스 내용을 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데이터를 모으시고 또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구축하고 또 솔루션을 제공하시고 그래서 좀 체계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다 오늘도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슬로우 로드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휠 내비길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또 구축하셔서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요. 슬로우 로드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장 빠른 길을 보통 이렇게 클릭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최적의 길을 클릭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슬로우 로드라는 거는 정말 일부러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언뜻 드는 생각은 빨리 가서 빨리 보고 싶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처음에 소개해 주신 문구로 제가 좀 답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제주도. 제주도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는 관광 도시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명확하고 제주도의 모든 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니즈는 명확합니다. 그곳은 꼭 가야 됩니다. 굉장히 제주도에 오신 손님은 그냥 오신 손님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특별하게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곳을 바꿀 수는 없으나 가고자 하는 곳을 갈 때 이왕 간 김에 돌아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유지, 아름다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면서 관광객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슬로우 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주 머무는 곳, 자주 가는 길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다른 목적,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디지털 수단으로서 수집이 되어야 되고, 이 수집된 결과가 기계적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좀 모여야 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어떤 과학적인 어떤 행정 판단이라든지 어떤 특징의 인식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가는 곳, 자주 다니는 길.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다니죠. 근데 거기 가는 김에 이곳도 잠깐 들러보겠니라고 하는 게 아까 슬로우 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새로운 거점을 육성하고자 할 때도 좀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주 다니는 곳은 많이 들르는 거점입니다. 근데 그 경로 내에, 경로가 멀지 않은 지점에 좀 사람들에게서 좀 소외된 거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랜드마크를 세운다든지 어떤 홍보를 어떤 끼어 팔기 식으로 자주 다니는 거점과 엮어서 홍보하는 식으로 그런 지점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좀 지역에 나는 크고 작은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 상권이 사실은 좀 모여다니는 특성 때문에 좀 상권에 어쩌면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과 그렇지 못한 상권이 편중도가 심한데, 그런 부분을 좀 균형 발전 관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슬로우 로드라는 새로운 길의 발견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또 소외된 상권의 지역 역시도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빨리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천천히, 돌아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제공하는 하나의 또,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이 슬로우 로드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다양성 있는, 또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슬로우 로드를 따라서 네,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또 휠 내비길에 관해서도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또 말씀하실 때, 휠내비길을 정하실 때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기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지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시고 몇 가지를 언급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얼마나 그러면 그 사실 실제 이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여행하기에 조금 불편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무장애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드셨다고 하셔서, 그럼 이러한 길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서 이 길이 만들어진 것인지를 좀 질문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2021년에 사업을 진행은 한 사업에 대해서 원래 8월 31일 날에 개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전에 그 모든 플랫폼이든 모든 사업이든 한순간에 뭐 1년 단위에서 완료되는 사업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요 데이터에 대한 무장애 데이터라는 거는 2018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사회 그 혁신이라는 그런 디지털 DSI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 해서 2018년부터 한 20년 정도까지 해서 무장애 데이터는 140군데 가량이 지금 원래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자를 재거나 이제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 140군데 정도의 관광지를 구축을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주도에 살지만 그 장애인분들이 관광지를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진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30군데를 정한 거는 실질적인 그 비장애인분들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광지를 많이 접근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로 지금 데이터를 구축을 했던 거고, 기존에 이제 140군데는 저희 전체적인 관광지에서도 대부분 좀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관광지, 그리고 이 아까 휠체어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관광지든 무조건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금벌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가 뭐 4군데가 있지만 이곳을 모두 다 안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무장애 데이터가 가능한 그런 관광지를 해서 18년부터 한 그 20년 정도까지는 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140군데 정도를 만들게 되었고, 전년도부터 2021년에는 실질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를 30개를 골라서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 사용자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셔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이 길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장애 가지신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삼군부리에 가셨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셨었대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본인은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가족분들만 여행을 하고 오신 적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 휠 내비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그 장애인분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시고 또 지자체가 소통을 하시고 또 여기 그 발표 중에 보니까 여러 기업들도 함께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함께 작업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서로의 그 이해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완료는 뭐 1월 25일 날 해서 원래 그 완료 보고회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실질적인 저희가 오픈 서비스는 8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많은 아까 그 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는데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이해관계 뭐 사업자 그리고 민간 기업인 뭐 이제 SK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점에서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중에 여행하는 쪽에서의 그런 관점과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보는 관점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하는 쪽의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코스를 특히 그 했을 때가 가장 문제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천 코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목적지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점들이 좀 많았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아까 여행 쪽에서는 봤을 때 이제 추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아까 음성 지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음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슨트 역할을 지금 기술적으로는 140자 정도만 또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장애인 분들은 왜 이렇게 작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회의도 많이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찾아가서 체험 위주로 좀 많이 저희들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실증을 또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면서 풀었던 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스를 정했을 때도 좀 많이 중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이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들이 좀 약간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실증을 많이 해보는 게 아무래도 해결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또 개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서요. 실시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양시의 김윤중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능형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관련 문의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은 시범 지역 일부 등만 인지 아니면 전체 동에서 운영이 중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오스크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용을 유도하고 또 전체 몇 대 정도를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박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지금 운영은 13개 읍면동에서 좀 운영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 배치 설치는 끝난 상태고요. 일단 제주도가 43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 30%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키오스크에 13대, 그러니까 동마다 한 대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근로 인력을 한 명씩 좀 배정을 받아가지고 같이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근로 인력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키오스크 작성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주민센터에 들어왔을 때,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일단 어떤 민원 신청을 하시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가 지원하는 25개 민원 서식에 해당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키오스크로 안내를 하는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 팀장님께 또 데이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 질문은 임유진 선생님께서 사전 질문하셨거든요. 자체 예산 부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위한 진단 실태 조사 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 행정에서의 화정도 측면을 좀 어필을 하면서 좀 예산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서 예산 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 포털도 그렇고 어떻게 민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제주 데이터 허브도 그렇고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수록을 할 것인가입니다. 아까 그 발표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딱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까지 그 수준으로 좀 어떤 여러 가지 시각화 형태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 좀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저인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람의 손으로 좀 수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행하는 공공 데이터 좀 기업 매칭 사업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개방을 한다든지 저희가 행정에서 여러 좀 효율적인 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질문이 또 들어와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우분들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치, 그리고 제주도민과 비제주도민과의 비교 분석, 그리고 장애우분들이 이용하고 나서의 VOC 등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홍 주무관님께. 네네. 네, 발표에 보시면 페이지에 이제 발표에 앞서라고 해서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제주 방문 관광객 수랑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방문한 그 수치로는 20년 기준으로 37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오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민과 비제주도민의 비교 분석은 지금 이제 저희 실제적으로 이 관광 수치에서는 휠체어랑 이런 것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비제주도민 이런 수치는 나오지만 이제 제주도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지를 찾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휠체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장애인분에 대한 비교는 있는데 관광지에 이제 얼마나 찾고 있는지는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모두 다 찾는 그러한 제주지만 아직까지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정보가 많이 없거나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금부리 같은 경우에도 갔을 때도 이제 돌아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보 부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앱 서비스가 없더라도 그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누구나 이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제주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해서 VOC,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이번에 스탬프 여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탬프 여행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그런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이제 아까 30군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휠체어를 직접 타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동영상 서비스는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서비스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보름 남짓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만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지금 이제 무장애 여행의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혹은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박재범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장애 여행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주특별시에서 만들고 또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비슷한 뭐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뭐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트래블 헬퍼라고 이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쪽 그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관광 쪽을 위해서 트래블 헬퍼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 그 분들과 이번에 저희가 8월 31일 날에 실질적인 오픈을 할 때는 그때 그 트래블 헬퍼 분들이 같이 오셔서 그 직접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도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도 이런 트래블 헬퍼가 아마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책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트래블 헬퍼를 이제 많이 이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된다고 하면 모든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창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사업으로 또 실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발표 중에 또 말씀하셨던 것이 삼군부리 그 지역이었나요? 아니면 제주 돌공원이었나요? 마지막에 그 화면 보여주셨던 제주 돌문화공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지역에서 처음엔 계단으로 되어 있던 지형들이 이 장애인분들이 자주 관광을 하심과 동시에 점점 그 계단이 없어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비탈의 길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공공 인프라 제공을 통해서 또 지역 시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거 역시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디지털 전환 생태계라는 질문으로 좀 약간 원론적인 질문이라 제가 박 팀장님께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박재범 선생님과 이미연 선생님께서 좀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적응에 취약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 관한 지원이나 배려 이거는 했었고 죄송합니다. 권택수 선생님께서 기초 지자체에서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 업무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일단 실 업무에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전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공공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설문이 좀 이거에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문은 굉장히 취합이 어렵습니다. 그 아날로그 수단으로 했을 때 설문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취합과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약간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상시 수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과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활용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로 제가 몇 년 전에 좀 국민 그 참여 협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한 그 교통사고가 날 뻔하거나 교통사고와는 별개지만 좀 굉장히 지나다닐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루트와 아니면 지점을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의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아이패드에서 그 어떤 구축된 사이트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루트를 그리고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어떤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서 그 정보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그 경향이 바로 도출이 되죠. 그게 다음에 또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 결과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초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은 충분히 가능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데이터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좀 공공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분야의 좀 민간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민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마다 또 어떤 특정 점유율을 보이는 회사가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여러 개의 회사의 민간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굉장히 의회를 설득해가면서 예산 배정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다양한 민간 기업의 데이터들을 공통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그것을 좀 여러 가지 지자체의 그 설정 기준에 맞춰서 여가해서 좀 공급을 해주는 식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기초 지자체든 광역 지자체든 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게 공공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돈에 자생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도 좀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민간 데이터를 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 토양을 좀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초 지자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이에서의 서로가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 또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서 더 나은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혁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네. 그 베를린시에서도 그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자전거 거치대 수가 부족하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어느 지역에 몇 대의 거치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자전거 그 이용자들의 그 편리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 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렇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거는 제가 베를린 사례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킥보드 같은 경우 예로 들자면, 킥보드 같은 거 사용한 다음에 자기 사용이 끝나면 그냥 거기다 놔두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데이터로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킥보드가 이동을 하고 있다가 그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그 위치가 변하지 않을 경우는 그 킥보드는 머물러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 머물러 있는 정보들만 추출을 해가지고 킥보드가 어디서 많이 어떤 이용을 멈추는구나, 이용을 시작하는구나라는 정보를 좀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앱이 특별히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냥 그 데이터만으로도 좀 그 인프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사업으로 네. 실행하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예, 그 디지털 전환 사례로 해서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디지털 전환 쪽으로 그 소방이 있습니다. 소방. 예. 소방 분야에서 이제 그 국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소방대원분들이 뭐를 먼저 하냐면 이제 그 화재 그 건물에 대해서 도면을 보잖아요. 도면이 지금 현재는 그 도면을 그냥 그 출력을 해가지고 도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소방 차량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 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원래 과기부에서 또 사업을 받아서 지금 원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제 전환을 했냐 하면 도면 정보를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건축 지적, 예, 이쪽 부분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 관제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면 정보를 같이 다 올려줬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VR로 해가지고 영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VR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그 소화전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 정보, 뭐 가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위험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면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로드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밑에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나오듯이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위에서는 VR 영상에서 위험 그 시설물로 움직일 수 있게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화면이 움직이고 밑에는 도면이 나옵니다. 예, 도면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부서랑 지금 협업을 해서 저희 디지털 융합과와 이제 소방안전본부와 지금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거의 18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디지털 그 사례 혁신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전국의 소방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날로그 도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그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아마 예, 그 부분도 아마 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러 분야에서 또 이렇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발표하셨는데 끝으로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조언이나 아니면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발표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저희 그 오늘 듣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저희가 다 같이 행정을 구현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노하우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치처럼 우리 모두의 생활과 행정에 그 아울러서 좀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서로 다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제주도도 이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이제 다른 쪽도 이제 벤치마킹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지자체와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도가 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번 세미나가 마지막 세미나인데요. 한 해 동안 많은 관심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설문에 꼭 답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